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의 참패로 국정 기조와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36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더글라스 레디커 전 세계경제포럼 의장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국제경제 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혼돈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리 경로를 예상하는 패드워치에서도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9월로 늦춰졌습니다. 첫 소식 신인규 기자입니다. 중동 불안에 점점 오르는 기름값과 꺾일 줄 모르는 집세. 3월 미국 소비자 물가를 들어올린 두 가지 주 요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5% 올라 시장의 추정치를 넉 달 연속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미국 FOMC 회의록에선 최근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을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률 2%를 목표치로 두고 실제 소비자 물가가 이보다 높으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해 물가를 관리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유동성 축소 정책이 금리를 높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당초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의 금리 경로를 예상하는 패드워치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데이터 이후 패드워치에 나타난 6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81.1%로 뛰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52% 이상의 확률로 6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봤던 시장이 급히 마음을 돌린 겁니다. 패드워치에 나타난 미국의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6월이 아니라 9월로 늦춰졌습니다. 찰스 슈왑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리즈앤 손더스는 이제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연준이 매파적 전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 역시 매우 적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수많은 법안들이 걸려있는 이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만 바라보고 달려온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범야권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이 부동산 정책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2년간 6차례 이상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로 이러한 움직임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여야 간 온도차가 컸던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감세보다는 증세, 재건축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좀 경로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직접 패기를 공언하기도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이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시가 현실화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던 이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법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여소야대 국면을 지킨 국회 문턱을 넘기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2035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61%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제 여당이 임대차 3법도 손을 보겠다고 했었는데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는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즉 이 임대차 2법만을 여당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겁니다. 총선 이전에 그런데 이제 이미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었고 또 이제 공약상 임대차 3법을 유지한다고 했던 이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역시 이조차 폐지가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또 야당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도 임차인 등록제까지 도입해서 좀 법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임차인 등록과 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재계약 불가 등의 페널티도 준다는 방식입니다.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전세 사기로 대표되는 부작용을 근절하려면 임대차법으로 부담이 커진 임대인만큼 임차인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규제를 풀기로 한 게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어떤 정책들이 좀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제 또 가장 또 이제 화두가 오른 것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도 현상 유지가 유력해졌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또 종합 부동산세 등 이 다주택자 규제의 경우 아무래도 이 세율이 관건인데요. 역시 이제 세율이 관건이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 사안도 이제 특히나 야당이 그동안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반대가 컸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여기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도 3년 이외에서 더 진전되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이제 우리 재건축 대못이라고 불리던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는 물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해줄 리츠 도입 역시 법 개정이 요원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 부동산 정책 가운데 좀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목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어서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의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고 나중에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기본주택이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비롯한 주요 입지에 들어서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철도 지하화만큼은 양당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요. 이 지하화를 통해서 확보한 부지에 공공이 저렴한 주택과 공원, 또 문화시설 등을 짓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특히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세금 감면 정책들이 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히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밸류업 프로그램.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대표적인 저 PBR주들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자 파란불을 켰습니다. 흥국화재와 삼성생명, J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주들이 대거 약세를 나타냈고 SK와 LG 등 지주사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만 오름세를 지켰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유인책에 대해 야당이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 부담 완화는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께 제시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은 다소 약화되겠지만 지수를 끌어내릴 악재는 아니라면서 밸류업 역시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입법 체계를 바꾸면은 올해 내에 그게
지수 레벨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빠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ROE가 더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만 1,4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키움증권은 본질적 취지가 낮은 주주환원 문제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는 만큼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신영증권과 NH투자증권도 단기적으로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적절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율적인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인센티브가 뒷받침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고 보여줄 것인데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꺼내든 밸류업 지원 방안이 단기 테마로 사라지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상장 기업의 가치 제고와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로에 선 가운데 경제계는 총선을 마친 국회를 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김예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전용 물류 공간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빠르게 돌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고 물건을 옮겨야 할 근로자들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새벽 배송 등을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보통의 물류센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막혀 있습니다.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서비스로 성장하는 사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유통업체가 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들을 빼앗는 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자본에 의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좀 더 활동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작시켜야 되지 않을까. 경제계는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 이처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신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로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유인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대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에 갇힌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과제 수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수행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대표적인 애플 전문가이자 테슬라 낙관론자로 잘 알려진 스타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한국경제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와의 가격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애플은 6월 발표 예정인 인공지능 전략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가 연초 이후 30%, 12% 급락한 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테슬라와 애플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국경제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두 기업의 장기적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브스는 2030년에 전체 자동차 중 5%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될 것이라며 테슬라가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ook, I think it's the best out there. In other words, like the long-term bull thesis on Tesla
is really full self-driving, autonomous, and what they can ultimately build. That I could argue that's $1 trillion of value right there. 전기차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수요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중국 기업과의 전기차 가격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hold prices. I think that's the problem, is that once you start to cut prices and you get into a price war, if you're cutting price on TVs every week, consumers, they're not going to buy a TV. They think it's going to go cheaper a week later.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이자 가격에서도 기준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애플에 대해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4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Look, I think at WWDC in June, the developer conference, they're going to unveil a key part of their AI, which is going to be developers as they build apps. That's going to be on Apple. It's going to be a huge opportunity for them on the services side. And also AI technology that will be incorporated into iPhone 16. 다만 아이브스는 애플이 AI 사업을 강화하면 향후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시장 매출 회복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look, it's about China. I mean, the same issues that have plagued Tesla, plagued Apple. It's 20% of demand. But that's why, like, the biggest variable with Apple right now is turning that China story around.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HD현대 마린솔루션이 자율운항 연구개발의 심장부를 한국경제TV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선박 자율운항은 조선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5년 안에 시장 규모가 30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울산 테크노 산업단지에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글로벌 디지털 센터입니다. 연구진 50여 명 대다수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들로 언뜻 보면 IT 기업 같습니다. 이곳에서 선박 자율운항 시대를 이끌 디지털 솔루션이 연구개발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자율운항 시장은 해마다 10%씩 성장해 오는 2030년 약 34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 자동화나 디지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운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선박 자율운항의 핵심인 충돌 회피와 제어 기술을 지난 2010년대부터 연구개발에 내재화해뒀습니다. 내년 중 솔루션을 출시해 자율운항 선박 국제 표준이 발효되는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선박 디지털 솔루션은 육상 관제센터와 해상 콘솔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해 보조 시스템은 자율운항 선박의 근처에 있는 물표들을 감시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전문 애프터 서비스 회사로 유지 보수는 물론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을 턴키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특히 선박 디지털 시장의 강자입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에 이어 세계 2위, 시장 점유율 20%입니다. 지난해는 매출 약 1조 4천억 원, 15%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거두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기동 HD 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기업 공개로 조달한 자금은 선박 디지털과 같은 중장기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년 안에 최소 2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폴리코노미의 습격, 생존 게임의 시작이란 주제로 오늘 2024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신용훈, 임동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폴 크루그먼 등 글로벌 리더, 석학들과 함께해오며 권위 있는 글로벌 경제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폴리코노미의 습격, 생존 게임의 시작이란 주제의 이번 컨퍼런스에선 더글라스 레디커 전 세계경제포럼 어젠다 협의회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레디커 전 의장은 향후 세계 질서가 다자주의가 세분화되는 소다자주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nd the late 20th century's march towards more multilateralism has been replaced by a series of mini-lateral relationships.
and entities that reflect a range of disparate interests, some with a single unifying feature that they either do or do not like the current multilateral system. 김병현 서울대 석좌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레디커 전 회장은 소다자주의 시대에 한국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영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ere to advise Korea on a strategy broadly. Korea, particularly at this point in time, given that risks of engaging too strongly with China or with other blocs. 함께 토론에 나선 이대식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실장은 소다자주의로의 진행은 탈세계화가 아닌 재세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디바이드 됐지만 커넥트드 된 세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소다자주의를 지향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어느 진영에 들어가느냐라고 해서는 우리에게도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다자주의를 좇아 급격하게 정책을 선회하기보다 기존의 교역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적인 정책의 전환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당장 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문제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파퓰리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세계 40억 명이 투표장으로 향한다는 슈퍼선거의 해. 이번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석학들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크지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Inflation is a long-term phenomenon. Labor shortage is due to baby boomers retiring and the declining birth rate over the past decades. It's going to affect the labor market for a long time to come.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피벗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는 진단입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내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와 설비 투자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소비 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 건설 투자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특히 소비 쪽의 경우 고금리의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살아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축소경제 시대, 우리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니퍼 슈바 전 미 국방부 인구통계학 컨설턴트는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As to how to create these cultures where childbearing is seen as something desirable. And it seems to go well beyond taxes, of course, housing policies, jobs, all of those things, into things that are harder for us to identify and harder for us to tweak at a political level. Next slide. 마지막 세션에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면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윤리지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학계, 정부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육성하면 IT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은 물론 학계, 일반 투자자들도 참석해 연사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경제 강대국들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관점으로 여러 그 국가들과 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좀 감명 깊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